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돈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을 제가 굉장히 기다렸는데요. 네. 이 한국 공군의 어떤 전투기들 얘기하면 네. 주로 뭐 F-15K, 뭐 KF-16 또는 뭐 F-35 스텔스. 네. 그리고 뭐 지금은 KF-21이라든지 국산 전투. 네, 뭐 이런 류만 얘기하는 어떤 방송들을 많이 했는데 예. 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도입사 전체. 전체를 다룬 거는 저도 딱히 이렇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뭐 흔한 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차근차근 이렇게 10년 단위로 살펴보면은 소위 그 우리가 몰랐던 비사. 비사까지. 예, 그게 뭐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네네. 딱 핵심적인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숨어 있더라고. 왠지 지금 막 그래서 이제 들끓어 오릅니다. 제가 기대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네. 현재 우리가 국산 전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네네. 갈 길.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앞으로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KF-X라고 했었죠 처음에. 그랬죠. 그게 이제 제식 기호가 21로 붙었는데 그러면 KF-21 소위 블럭 1, 네. 2, 더 나가서 3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3 다음에는 없을까요? 계획이? 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KF-21 이후에 또 국산 전투기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를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자 아주 과거부터 네네. 하나씩 오늘 싹쓸이 하는 겁니까? 그냥 차근차근 다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도 있고 네네네. 우리가 말 그대로 국산 전투기를 이제 개발해서 띄우기까지 뭐 72년 걸린 거죠. 공군 참군 이래로. 자, 그러면은 예. 오늘은 특별히 이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돈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의 최초 전투기 도입부터 예.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전투기 이 부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공군의 전투기 최초 도입은 뭡니까? 그 영화에서도 몇 번 잘 보셨잖아요. 그 주인공으로서 전투기, 그 전투기가 무스탕이라고 하는. 무스탕. 2차 세계대전의 혁명. 주인공으로서 등장한 여러 영화가 있었죠. 그 무스탕. 멋있죠. 네. 그래서 그 뭐 제식 기호가 2차 대전 때는 P-51이라 했다가 네. 미공군이 이제 1947년도에 창군되면서 이제 그 제식 기호가 더 바뀌죠. F-51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최초 전투기였죠. 그럼 이 무스탕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실제로 이게 그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요구한 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슈팅 스타 주세요. 에? 제트 전투기 주세요. 제트 전투기를? 네. 미국에서 좀 어이없었겠어요. 무스탕을 달래도 좀 주기 힘들었을 텐데 제트 전투기를 달라. 더욱이 그 당시에 F-80 슈팅 스타는 지금의 뭐 F-15K 같은 수준이죠. 그렇겠죠. 물론 이제 더 좋은 지금의 F-35급의 세이버를 개발하고 있을 때지만은 근데 실전 배치된 거는 이제 F-80이니까 거의 뭐 F-35 수준 아닙니까? 당시로서는. 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네.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제트 전투기가 모자르던 막 생산을 해서 막 배치를 하던 초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최고의 첨단 전투기를 달라고. 무스탕도 오기 전에. 네. 당시 한국에는 조종사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있었죠. 구일본군 출신들. 구일본군 출신. 일본군 출신이요? 네. 일본인? 아니 조선인. 아니 조선인이 무슨 전투기를 뭡니까? 전쟁 태평양 전쟁 그 막판에 가서는 네. 자살 특공대 조종사가 필요하잖아요. 가서 그냥 가미가제. 자폭해야 되는. 자폭용으로 네. 한국인을 그렇게 조종수를 가르쳐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죠. 전체적으로 전쟁 후반이니까 태평양 전쟁 후반이니까 조종사가 자국 일본인 조종사도 모자르고. 다 저기 가미가제로 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되는 대로 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중 일부가 이제 우리 그 조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그 당시에 조선인, 네, 조선인을 가미가제용으로 써야 된다. 조종사 교육을 해서 양성시켰다. 어차피 가서 그냥 돌아오지 않는 카미카제.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인물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우리 잘 아시는 김두만 장군님도. 김두만 장군. 그분도 카미카제
조종사로 양성이 됐었는데 이제 운 좋게 태평양 전쟁이 딱 중간에 끝나면서 네, 그분이 이제 그 딱 배치됐을 때 살아남아서 이제 귀국을 하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조종사들의 어떤 그 소위 수뇌부 처음에 조종사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도 어떻게 좀 뭐 쫄르고 쫄라서 결국은 무스탕이라도 받아냅니까? 근데 이제 여러 차례 1949년부터 여러 차례 이제 요청을 해요. 우리 이제 공군도 창군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아무런 그 전력도 없는데 기껏해야 연락기 아니면 훈련기 뭐 22대인데 그 6.25 전쟁 났을 때 22대인데 네. 그 이제 1년 사이에 1년과 2년 사이에 많은 요청을 하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그 그 당시 주한미 대사관의 무초 대사 네, 무초 대사께서는 이제 그거를 계속 건의를 좀 받죠. 우리 정부로부터 좀 네.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타진을 여러 차례 하죠. 그래서 좁혀진 게 F-51D 무스탕 한 40대까지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방어 전력으로서. 본국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F-51 무스탕을 일단 40대를 들여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인프라가 우리 그 대한민국 공군 인프라가 없던 시절이니까 또 이제 고민을 또 하는 거죠. 이거 줄 수는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 네. 공군이 국방부 뭐 효율적인 전력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전혀 없었죠. 사실 그 당시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한 달을 보내면서 6.25 전쟁 터지니까 아이 빨리 저기 10대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것도 왜냐면은 교관 조종사 양성 그런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10대를 인수했는데 바로 이제 실전 투입이 돼버리죠. 10대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전사하신 분도 있고 휴전할 때까지 F-51D 무스탕을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죠. 그 단일 기종으로.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북한 공군 대비 우리 남한 공군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지. 남한은 프로펠러 비행기고 북한은 혹시 제트기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1952년도에 북한 공군은 미그 15 제트 전투기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소련에서. 예. 그러니까 기종 전환을 하죠. 제트 전투기로. 이제 그 차이점이 있고 전투기 종류가. 근데 우리는 계속 휴전 때까지 F-51D 무스탕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문제는 예. 6.25 전쟁이 휴전하고 예. 나서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데 예. 계속 무스탕만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소위 레시프로라고 하는 프로펠러 전투기가 이제 도태에 시간이 가까워져 와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트 전투기로 빨리 기종 전환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미 공군도 제트 전투기가 많이 모자른 거야. 미 공군도 제트 전투기가 모자란 마당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달라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휴전을 하면서 네. 이제 또 상황이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또 기종이 또 바뀐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기종 나오니까. 또 바뀌었구나. 뭘로 바뀌었죠? 미 공군의 주력은? 우리 6.25 전쟁 기간 중에 활약한 거는 최첨단 전투기는 소위 F-86 세이버죠.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세이버를 달라. 우리 이제 공군 참모총장 중심으로 이제 요구를 계속 하게 되지. 근데 미국은 아까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제일 주력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 공군이 그 당시에 F-80, 84, 86이 주력인데 중에서 제일 첨단이 86이죠. 네네. 자기들도 모자란데 주기가 좀 어렵지. 물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센츄리 시리즈가 이제 개발한 대군이 있었어. 그렇죠. 6종 세트. 네, 그건 대군이 있는데 그건 아직 그 배치 대구나 뭐 인수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미공군도 F-86 세이버를 주력으로 써야 되니까 우리 또 정부에서는 달라고 하는데 이 군사 원조잖아요, 무상. 그렇죠. 못 주니까 대신 이제 그래도 북한 공군이 미그 10을 가졌다니까 뭐 대안을 또 미국에서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 반대로 답변해야 되잖아. 네네. 그랬던 게 F-84 썬더 제트. F-8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86은 날개가 후퇴기예요. 그럼 네네. 공중 기동 성능이 되게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간단히 얘기해서. 네. 84는 이건. 평자. 평체. 그러니까 공기장이 심한. 그러니까 이게 성능, 엔진 추력도 그렇고 디자인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이렇게 앞에 뻥 뚫린 전투기인데도 좀 더 세이버가 좀 더 날렵하고 멋있어. 그냥 그것만 봐도 이게 어떤 게 구형이고 어떤 게 좀 더 좋은 전투기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네네. F-84 가져가라. 그거는 좀 여유가 있다. 근데 당연히 그거 가지고는 미그 15하고 이렇게 공중전을 해보니까 밀려. 실전사가. 역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북한은 미그 15 있는데 그것도 뭐 한두 대가 아니라 미그 15하고 F-86 세이버하고 붙으면 어떻게 더 유리했습니까? 뭐 우리 당연히 86입니까? 전에 우리 말씀 주고받았잖아요. 86이 이겼다고. 전체 비율이. 네네. 네, 전체 비율이 물론 이제 과장돼서 13대 1까지로 이렇게 표현이 그동안 됐었는데 그건 아니고
최근에 10년 전부터 이렇게 나온 얘기가 뭐 실제적으로는 한 5대1. 5대1. 예, 하여튼 뭐 저게요. 압도한 거는 맞아요. 네네네네. 압도한 거 맞는데 그 당연히 이제 그 실전사가 전쟁 기간 중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주세요. 대한민국의 이 넉살은 장난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기준점은 다른 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랩터 F-21 달라면은 못 주잖아요. 미국이 안 주잖아. 절대 안 주죠. 예, F-3 주면 팔아도. 네네.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첨단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센츄리가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줄 수는 있는데 역시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북한 공군 대비 우리는 제트 전투기 도입하는 과정이 한 3, 4년이 늦어지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제트 전투기는 좀 시간이 늦춰져서 1955년도에 F-86 F-세이버를 이제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북한 공군 대비 많이 늦은 거지. 그리고 숫자도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미국이. 그리고 반면에 좀 이게 공교롭게 일본 항공자위대가 창설되면서 일본 항공자위대 최초 전투기가 F-86 F-세이버인데 같은 해에 일본도 줍니다. 55년도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모자르다, 부족하다 해서 못 준다 하다가 일본 항공자위대가 창설되고 나니까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 극동에 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면허 생산까지. 그래서 한 뭐 300대의 면허 생산을 뭐 세이브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모자라요. 북한은 미그시가 너무 많은데 모자라요. 계속 국어를 했군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무상 군사 원조로 국방력을 이끌어가던 시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우리가 뭐 국방 예산으로 뭐 물건을 뭐 전투기나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었으니까. 그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전적으로 미국의 예산에 의존하는 거죠. 전체 미국 국방 예산에서 이제 군사 원조, 해외 군사 원조 대한민국 거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세이버 전투기를 뭐 한 번에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최종적으로는 뭐 200대를 보유했다는데 그 중에서 고장난 것도 받았고, 뭐 이렇게 부품을 뜯어 쓰는 뭐 스페어 파트용으로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실제 운영한 거는 120여 대. 공중에 떠서 작전할 수 있는 게 지상에 고장나 있는 거 빼고. 그래서 두 번째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F-86 F-세이버인데 이제 그건 제트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이제 운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역시 그 부품. 왜냐면 미국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은 센츄리 시리즈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기. 거기에 모든 필이 꽂혀 있었고 그 전술핵 투발할 수 있는 센츄리 시리즈에 필이 꽂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게 기반을 다시 새로 이제 구축하다 보니까 그 후속 군수 지원이 아무래도 이 구형 전투가 돼버린 F-86 F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거나 이 미국이 어떤 전투기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그것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밀어내기. 시장이 나오면 먼저 쓰던 구형을 이제 주는. 그럼 이 센츄리 시리즈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건 바로 그 유명한 F4 팬텀 아닙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F4D 팬텀 전에 또 과도기적인 중간에 전투기가 두 가지가 또 있었지. 그게 또 도입이 됐었습니까? 자, 무상 군사 원조로.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리는 F-86 F-세이버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건 주간 제공 전투기예요. 레이더가 없어. 물론 이제 거리 측정 레이더라고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거는 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이더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북한이 이제 그 휴전을 하고 나서 소련에서 군사 원조를 받는 게 IL-28 경폭격기를 보유를 하게 돼요. 저희 엊그저께 방송했던 그때부터 이제 얘가 이제 존재하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실감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박물관에 가야 할 그 폭격기인데 현재로서는. 근데 얘가 지금 전술핵을 뭐 장착해서 투발하면은 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공단 미사일을 테스트해봤다. 뭐 그런 어떤 위험 요소는 살아있죠. 구형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IL-28이 도입이 되고 더불어 미그 15를 대폭 개량한 소위 미그 시리즈의 아음석 전투의 끝판왕이었던 미그 17이 이제 그걸 보유하게 되죠. 북한이 미그 17. 이거는 이제 베트남전에서 아주 뭐 활약했던. 북베트남군에 아주 최대한 활용을 했던. 북한이 아주 세졌네요. 그러면 이 미그 17을 잡을 만한 전투기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은 이제 미그 17로 진화했고 우리는 이제 F-86 F에 머물러 있는데 좀 더 공중정 기동 성능이 좀 향상된
소위 뭐 엔진 추력이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 신형 무기가 좀 달려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F-86D, F-86D 예, 세이버 레이더가 달린 세이버를 60년도에 인수를 하는데 정식 레이더가 달린. 예,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뭐 저기죠 형편없는 아주 뭐 그 기계의 신뢰성, 레이더 신뢰성이 없는 네네. 고장 자주 나는 네. 그리고 그 탐지거리도 짧고 지금 같은 그런 레이더가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첨단이었고 네.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 이유가 있었죠. 그걸 어떤 줄 수 있는 여유가 왜냐면 계속 제트 전투기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네. 결국 센츄리 시리즈가 이제 막 본격 배치되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 그걸 밀어내게 한 거예요. 또 새로운 걸 또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그 센츄리 시리즈 중에서 F-102 102. 102가 이제 이 주일 미공군에 본격 배치가 되니까 이제 이 전투기는 어디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IL-28 그 경폭격기가 위협이 된다고 하니 네. 야 보내주자 주자. 그래서 공급을 이제 무상 군사 혼재를 하죠. F-86D를. 네, 또 그러니까 저기도 또 다른 버전이죠 세이버에 그러니까 미국은 F-102를 쓰고 갈아타고. 갈아탔으니까 자꾸 그 전 모델인 F-86D는 대한민국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네, 남는 거. 뭐 소위 잉여 이제 물자가 되는 거죠. 없는 마당에 그거라도 얼마나 감지덕집니까? 그런데 네. 동시에 일본 항공자에 대해도 공급을 합니다. F-86D를 D도 먼저 똑같이. 네, F도 줬는데 물론 그것도 면허 생산까지 시키는데 D까지도. 면허 생산까지. 네, F형은 이제 면허 생산 시켰고 D형도 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나마 동일한 전투기를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똑같이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네네. 근데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IL-28이 위협이었고, 네. 일본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소련. 당시 소련. 네,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 지금도 살아있는 TU-95. 그걸 이제 요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에게는 이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PD님 생각하실 때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죠. 뭐 지금까지 뭐 똑같은 뭐 거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의 하여튼 그 밑에 뿌리는 같은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미국이 무기를 주거나 뭐 판매를 해서 이렇게 견제를 시켜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어쨌거나 뭐 돈 주고 판 건 아니니까. 우리 무상 제공했으니까. 무상 군사 호조죠. 그냥 감사하게 받아 써야죠. 근데 이제 이게 F-86D를 들여오면서 좀 변화가 있는 게 소위 금문도 공주전에서 활약한 대만 중국. 그때 이제 당시 중공. 처음 등장한 AIM-9B 공대공 미사일을 같이 받아요. 대한민국이요? 네. 그 무기를 이제 같이 획득하죠. 동시에. 플랫폼 미사일. 그럼 사이드와인더를 F-86D에 장착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 AIM-9B 사이드와인더. 그래서 뭐 이 공대공 미사일은 뭐 이렇게 빨리 받은 편이에요. 늦게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역시 북한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박물관. IL-28 때문에. 요격용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F-86D 세이브는 기관포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원래 설계 보면 밑에 로켓탄, 공대공 로켓탄인데 이게 명중률이 떨어지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미사일을 이제 두 발 달고 출격해서. 딱 두 발이야? 두 발. 두 발 쏘면 어떻게 돼? 레일 런처에. 그거 다 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 대는 격추하는 거니까. 그럼 미그 17은 못 알고 있었는데요? 미그 17은 기관포가 역시 핵심 무장.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럼 상대가 됐겠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게 미그 17도 그 똑같은 그 F-86D 세이버 같은 그 초기형 러시아제, 그 소련제 초기형 공대공 미사일 AA1 알칼인가 하여튼 뭐 그 미사일을 이제 장착한 야간 요격 전투기 버전을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도입하니까 또 이제 경쟁하는 거니까 계속 무기 경쟁이니까 경쟁이죠. 또 소련한테 우리도 그거 주세요. 특별히 야간 요격 버전 미그 17.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미국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무서운 미사일을 줬습니다. 우리 또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서 주시라요. 그 같은 시기에 이제 그 미그 17의 야간 요격 버전을 봤죠.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F4 팬터 이게 그 다음 기종입니까? 중간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 길이 멀구나. 보세요.